네, 안녕하세요. 동서양 미술의 감상과 비평을 맡고 있는 장수민 교수입니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미술 감상 그리고 비평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미술 감상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감상 방법하는 그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르노프스키라고 하는 미술사학자가 미술 감상은 이렇게 하는 게 효과적이다라고 알려준 건데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좀 단어가 어렵긴 하지만 전도상적 묘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미술사적 지식이나 그림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이 없더라도 육안으로 관찰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구조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려 계시죠? 네,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것을 그냥 그런 어떤 사전적인 지식, 이것이 십자가이고 이것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기도 이전에 이거를 그냥 육안으로 관찰했을 때 나무로 된 십자와 수평이 이렇게 교차된 그러니까 수직과 수평이 교차된 십자형 틀에 어떤 젊은 남성이 못에 박혀서 축 늘어져서 죽은 것 같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만 이렇게 눈으로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단계가 바로 전도상적 묘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상적 묘사를 할 때요, 그냥 아무렇게나 기준이 없이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이제 제가 앞으로 조형 요소라고 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그 이미지 언어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요, 이렇게 점, 선, 면, 형태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이 모여서 면이 되고 면이 모여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미술에 있어서는 이러한 점, 선, 면, 형태가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조형 요소라고 하는데, 이 조형 요소들을 따라서 육안으로 관찰할 때 좋은 감상의 그 어떤 기반이 닦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상적 묘사의 단계에서 제가 늘 조형 요소와 또 그 요소들이 모여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조형 원리에 따라서 감상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점선면 형태 가운데 가장 그 기초 단위가 되는 점은 무엇인지 한번 동서양의 유명한 작품들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요, 조선시대의 대가였죠. 정말 서양으로 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정말 그 이름이 맞먹는 아주 큰 이름인데요. 겸재정선이 그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보시면은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 작품이 뭐 동양화다, 서양화다 이런 것도 모른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고, 그저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순수한 우리의 눈으로 직접 이 작품을 감상을 했을 때 보면은 여기에 점들이 찍혀져 있어요. 그래서 점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지붕의 형태를 뜬 것은 이제 선이라고 하죠. 선을 또 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점선면 형태 중에서 점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바닥에 깔린 점과요, 여기 산 위에 깔린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깔린 점은 흙의 그 깨알 같은 그런 모래의 질감, 흙의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땡땡땡 해갖고 이렇게 좀 동글동글하게 붓의 끝을 살려서 그려 넣었는데요. 저기 멀리 있는 산에 점들을 전통적으로 찍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 점들은 무엇을 표현하는 것이냐 하면은요, 이 산에 나무들이 아주 우거져 있습니다 라는 것을 멀리서 봤을 때 이렇게 점처럼 느껴진다 해서 이렇게 점을 찍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 정말 그냥 생각 속에서 단순히 점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아마 다 다르실 거예요. 어떤 분은 뭐 이렇게 뭐 코 옆에 난 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분은 뭐 A4 용지만한 하얀 종이 위에 한가운데 뭐 연필로 이렇게 찍은 점일 수도 있고 다양한데요. 우리 전통적으로 동양 쪽에서는 이 점의 형태를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 작품은 서세옥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몇 해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우리 한국 화단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죠. 특히 이 작품은 점의 변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점들을 이렇게 찍으셨는데요. 점의 형태도 다르고요. 점의 시작되는 느낌과 그래서 붓을 이렇게 딱 들어 올릴 때 그 끝마무리하는 느낌, 그리고 길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너무나 다르고요. 또 하나는 점과 점 사이에 있는 여백이 얼마나 큰지 좁은지에 따라서도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느껴지는 점들이 또 다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이 점을 먹으로 찍었는데 먹의 농담을 이렇게 좀 진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흐리게 할 것인지에 따라서도 점이 갖고 있는 그 발산하는 그 에너지의 그 영향성이 또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정말 다양한 점들의 변주를 보게 됩니다. 네. 다음은 요즘에 굉장히 더 유명해진 작품인데요. 김한기 선생님의 이 점묘법, 점으로 찍힌 점묘이라는 그런 테크닉을 또 새롭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최근에 국립현대미술관에 그리고 이번 2, 3년 전에 우리 이건희 컬렉션이 이제 기증이 됐죠. 그때 이제 포함된 작품입니다. 작품 제목은요, 산울림인데요. 여기에서는 푸른색 점들을 깨알같이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깨알같이 찍힌 작은 푸른색 점들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감동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저렇게 쉽게 그리는 거면 나도 그릴 수 있겠다. 그런데 내가 그린 점들로 채워진 그 작품과 또 김한기 선생님처럼 이 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말 인생을 다 바쳐서 이렇게 활동해 오시는 분들이 찍은 그 단 하나의 점과 또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점들로 이루어진 김한기 선생님의 작품을 우리가 실제로 전시관에서 봤을 때 또 전달되어 오는 그러한 느낌이, 감동이 또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점을 이렇게 깨알 같은 점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찍게 되면 그 점들이 모여서 하나의 선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그 선은 또 어떤 선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요, 라스코 동굴 벽화에 들어간 정말 생생하게 펄펄 살아있는 소의 그림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요, 선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 아웃라인으로서 이 소의 형태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15,000년, 기원전 15,000년, 13,000년 전에 정말 구석기, 신석기 이때 아주 오래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그린 생동감 있는 동굴 안에 그린 벽화입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소를 봤을 때 이 소가 혹시 죽은 소로 보이시나요? 아니면은 살아서 막 신나게 달려나가는 그러한 소로 보이시나요? 아마 후자일 것 같은데요. 그 비밀이 무엇이 어떻게 그렇게 보이게 만드는가, 그거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 이 소의 등뼈가 있으시죠? 등뼈가 있는데 이 등뼈의 선은 단순한 선 하나로만, 한 획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선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곡선입니다. 그래서 직선이 아닌 곡선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S자 형태로 이렇게 파도치듯이 그려져 있죠. 그리고 이 단순한 이 선 하나에 굵기가요, 굵어졌다가 얇아졌다가 다시 굵어졌다가 하는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 하나를 똑바로 긋는 그러한 선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선 하나에 굉장히 다양한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것을 그렸던
정말 너무 본능적으로 탁월한 예술적인 감각을 가진,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그렸을 때 소가 정말 살아있게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 하나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정말 살아있는 느낌을 줄 수 있느냐, 아니냐, 또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변화를 다양하게 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작품은 조선시대의 김명국의 달마도입니다. 이 달마도에도요, 아주 굵직하고 진한, 선들이 보이실 거예요. 굉장히 담대하게 일필휘지로 한 번에 확 스피디하게 그린 선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선은 굵기도 하지만 그 한 획 가운데서 굵어졌다가 얇아졌다가 하는 그런 변화성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굉장히 진한 선으로 그렸거든요. 근데 이 옷가지의 이 진한 선하고 굵은 선하고는 반대로 이 얼굴을 표현했을 때의 선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흐리면서 또 얇은 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는 선이죠. 자, 이렇게 구분을 둔 이유는요, 옷감의 이 질감과 피부의 이 질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약간의 먹 하나로라는, 약간 검정빛 하나로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조금 차이를 두어서 이렇게 또 굉장히 풍성한 느낌의 작품이 그려질 수 있다. 그래서 선은 정말 무한무궁하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요, 아마 많이 아시고 계실 텐데요. 이중섭의 소입니다. 이중섭의 소, 이 작품을 볼 때도요, 유화 작품이고 서양화의 어떤 재료와 기법을 사용을 했지만, 여기 작품에서 소의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은 다양한 선들이죠. 이 다양한 선들이 모여서 소라는 전체적인 형태의 면의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굵직굵직한, 아까 조금 전에 봤던 김명국의 그 굵직굵직한 선하고 좀 약간 연결이 되는 듯 그런 느낌도 살짝 들지만, 어쨌든 아주 큰 붓으로 아주 힘차게 지금 필력을, 이중섭 선생님의 필력을 여기에다가 이 선 안에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 자체도요, 이 표정을 보시면은 굉장히 살아있죠. 그래서 뭔가 내면의 감정을 이렇게 표출해 나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선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이렇게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선들이 모이면은요, 면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 개의 직선이 이렇게 모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우리는 삼각형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네 개의 선들이 모이면 뭐 직사각형이든 정사각형이든 사다리꼴이든 마름모꼴이든 만들 수 있죠. 그러면서 이 선들이 가둬놓은 그 면이 이제 형성이 되게 되는데, 그럼 면을 살려서 그린 작품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로스코, 유대인인데요. 러시아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에 뉴욕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20세기에 굉장한 이름을 얻은 유명한 화가입니다. 이분의 작품을 보면은요, 색면 화가 이런 이름이 붙여질 정도로 보시면은 지금 푸른색 화면, 색면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면으로만 된 추상성을 지닌 작품들이 또한 만들어질 수가 있고, 색면 추상의 어떻게 보면은 대선배이시죠. 그 후에 우리 로스코의 작품을 보고 많은 감동을 받은 후배 작가들이 또 여러 가지 색면 화가로서 또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 다시 동양화 쪽으로 와서 리앙카이라고 하는데, 양해라고 하는 또 중국의 화가입니다. 선불교의 영향을 받은 이 작품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어떤 큰 인물을, 거대한 몸집의 인물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주 몸집이 거대해서 여기 어깨 부분을 보시면은요, 큰 붓으로 한 번에 배면, 그러니까는 포인트, 붓끝을 살려서 그린 것이 아니라 붓을 눕혀서 빗자루로 쓸어내리듯이 한 번에 쫙
하고 쓸어내린 내린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붓의 면적인, 면을 사용해서, 이렇게 또 면적인 느낌이 바로 날 수 있게끔 그려진 작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형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 형태라는 것은 한국말로는 형태인데 영어로 표현할 때는 두 가지 단어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shape, 다른 하나는 form입니다. shape은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칸딘스키의 작품처럼 평면 위에서 펼쳐지는 어떤 그러한 면을 얘기합니다. 형태, 면으로서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삼각형, 원형 해서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그런 기하학적인 다양한 색상과 모양의 그런 면적인 것들로 구성된 특정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고요. 형태와 형태들의 그런 어떤 밸런스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에 따라서 전체적인 작품의 분위기가 바뀌어집니다. 네, 다음은 우리나라 근대 미술에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는 추상화가 유영국 선생님의 산이라는 작품입니다. 울진에서 이제 주로 작품을 그리셨는데요. 울진이 또 고향이시자. 그래서 산이 많고 바다가 펼쳐진 그곳을 바라보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면이라는 형태, 쉐입에, 왜냐면은 2차 평면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산이라는 느낌을 추상적으로는 표현했지만 누가 보더라도 저거는 산일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저희들에게 충분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음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쉐입은 2차 평면도에 펼쳐지는 어떤 면적인 요소의 형태라면 폼이라는 것은 입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3D의 형태를 나타내고요. 입체적으로 형태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제가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되고요. 선이 모여서 면을 이룬다고 했는데 이 면들이 모여서 입체적인 형태, 볼륨감 덩어리가 있는 이렇게 만져질 수 있는 실질적인 형태를 말합니다. 그것을 영어에서는 이제 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조각 작품이 그렇죠. 그래서 조각 작품에서는 이런 형태적인 것을 얘기를 하실 때는 폼이라고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영국의 조각가죠. 헨리 무어라고 하는 분께서 이렇게 인물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포즈를 취하고 있는 자세를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추상성이 있는 조각 작품으로 나타내셨습니다. 20세기에 굉장히 중요한 조각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조각이 있다면 또 어떤 형태가 있을까요? 폼이 있을까요? 바로 도자기 작품들, 공예 작품들이 그럴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는 지금 조선시대의 백자를 지금 보고 계시고요. 국보 107호입니다. 네, 그래서 포도가 이렇게 예쁘게 그려져 있는 포도문 항아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위에는 불룩 튀어나오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좁아지고 얇아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이 곡선미를 보게 되는데요. 하얀색 백자 위에, 하얀색 바탕 위에 포도가 이렇게 아주 풍성하게 열려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또 되게 그윽하고 우아하고 또 마음이 평온함을 또 갖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각이나 이런 도자기 작품들, 입체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한국말로는 형태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쉐입이라고 하지 않고 폼이라고 한다라고 조금 이렇게 분류하시면서 생각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어둠 속의 빛 그림자라는, 소제목을 갖고 있는 명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지금 제가 조형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조형 요소는, 육안으로 관찰할 때 굉장히, 요긴하게 쓰여질 수 있는 어떤 기준점이 됩니다. 아무렇게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요. 여기에는 이렇게 동글동글한, 점이 있구나. 여기에는 곡선이라는 게 그려져 있구나. 여기에는
폼으로서의 입체적인 형태감이 느껴지는구나. 이렇게 조형 요소에 따라서 육안으로 감상하시는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다섯 번째 조형 요소로는 명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명암이라는 것은요, 어둠이 전제된 곳에서 빛이 한 줄기 빛이 이렇게 쓱 하고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 물체의 형태를 알아볼 수 있죠. 그리고 그 형태를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림자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암을 생각하실 때는 빛과 어둠도 있지만 반드시 그림자와 함께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특히 유럽에 있는 작가들은요, 이 그림자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기나긴 세월을 놓고 연구해 왔기 때문입니다. 자, 영어로는 value라고 하는데요. 이태리어로는 끼아로스쿠로라고 합니다. 끼아로스쿠로라고 하는 그 단어가 미술 칼럼 잡지나 이런 데 이제 좀 가끔은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명암을 얘기하는구나 라는 정도로 아시고 이렇게 읽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미대생들이요, 이제 초년 시절에, 신입생 시절에 이런 그라데이션 차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가장 어두운 부분부터 가장 밝은 부분까지 보통 한 10단계로 표현하고 그 이상으로도 여기서도 이제 더 쪼개갖고 어떤 분은 뭐 30단계, 어떤 분은 100단계 이렇게까지로도 표현이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점점 밝아지고 점점 어두워지는 이것을 계속해서 연습을 하죠. 이걸 뭐 목탄으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물감으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연필로 해도 되고 펜으로 해도 되고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연습을 하는 이유는요. 여기에서 보통 서양화에서 이 명암 기법은 자주 나타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렘브란트의 이 감옥에 갇힌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작품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깜깜한 이 감옥 안에 한 줄기의 빛이 여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쫙 내려찌고 있습니다. 내려쪘을 때 이 베드로의 이런 굉장히 고요한 얼굴이 스멀스멀하고 이렇게 올려지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빛을 느끼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빛이 굉장히 따사롭고, 자비롭고, 온유하고, 뭐 이런 느낌의 빛으로서, 어둠과 빛이 이렇게 대비는 되지만, 대조하는 그런 기법을 쓰기는 했지만, 점점 어두워지고, 점점 밝아지는 그런 특성 안에서 이 작품이 그려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후기 인상파의 프랑스의 한 작가인데요. 정말 너무나 따스하고 또 아름다운 어떤 하나의 풍경인 것 같습니다. 노동하는 분들,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농부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한편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손을 잡고 뛰어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명확하게 명암이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데 가장 밝은 곳, 가장 어두운 곳, 그리고 이 나무들 아래에 있는 그림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밝은 것과 그리고 어두운 것과 그림자 이렇게 세 박자를 늘 항상 한 세트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우리 인상파의 리더이죠. 모네의 작품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건초더미입니다. 건초더미가 이렇게 올려진 어떤 한 풍경을 잡아서 그렸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색깔이 너무나 아름답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모네의 작품을 참 좋아하시는데 이 그림자를 가만히 보시면은 이 그림자에 색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육안으로 이렇게 실물을 뭐 의자에 있는 그 그림자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보면은 그냥 검정색이잖아요. 우리 눈에 검정색인데요. 모네는요 이걸 검정색으로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그림자 자체의 색상을 보시면은 아주 생생한 초록색과 하늘색으로 이 그 건초더미의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작품을 슬쩍 이렇게 한 번이라도 이렇게 스캔하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더라도 그 건초더미 아래에 이렇게 그림자가 있었네 라고 인식을 하게 되죠. 굉장히 밝은 색톤으로 그렸는데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옆에 있는 색깔하고의 그 관계성을 갖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초록색과 하늘색이
어떤 색상 옆에 왔을 때 이게 조금 더 그림자처럼 보일 수 있는지. 그래서 전체적인 이 구도 안에서 조화를 어떻게 하면 색의 조화를 통해서 어디는 명암으로 나타내고 어디는 밝은 곳으로 나타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또한 가능하다라는 것을 모네가 우리들에게 또 보여주었습니다. 네, 6번째 조형 요소인데요. 색에 관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안 그래도 모네에 대한 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색은요, 잘 아시겠지만 뭐 쉽게 생각하면 빨주노초 파남보의 무지개 색상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빛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우리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회색이 있는데 회색에서 여기 왼쪽에는 조금 따뜻한 회색, 오른쪽은 조금 차가운 회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똑같은 회색 물감에 왼쪽의 것은 노란색을 좀 살짝 섞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노란색 대신에 파란색을 조금 섞어주면 따스한 회색, 또 차가운 회색으로 또 다양하게 그 온도 조절을 하면서 그레이 색상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색상을 어떻게 얼만큼 섞느냐가 또 미술에 있어서 또 되게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 작품은 우리 피카소의 작품인데요. 블루 시대에 그렸던 또 되게 유명한 연작 시리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전체적인 메인 색상, 주조색이 블루라는 거, 파란색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느껴지는 파란색은 우리가 파란색 하면 상상했을 때 파란색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 하면 파란 하늘이나 아니면은 아주 시원한 대양, 바다 이런 거를 떠올리면서 기분이 되게 좋거든요. 막 청량한 느낌도 들고 시원한데 여기에서 피카소가 보여주는 파란색은요. 되게 조금 우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색상을 통해서 나의 감정이나 인간의 내면의 깊은 곳에 그런 모든 이모셔널한 것들을 다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느낌의 색상이 또 있을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거는요. 바탕색, 전체적인 바탕색과 그리고 가운데 센터에 지금 사각형이 조그만한 게 들어가 있는데 바탕색이 어떤 것이 오느냐에 따라서 센터에 있는 색상이 되게 다른 느낌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 가운데 있는 조그만한 사각형의 색상은 둘 다 같은 색상이거든요. 근데 그 옆에 혹은 그 배경에 어떤 색상이 오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되게 다른 색상으로 읽혀지게 됩니다. 우리 눈에는요. 자,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모네의 한 작품입니다. 후기 작품인데요. 후기에는 이제 수련이라는 작품을 많이 그렸습니다. 모네가 만든 일본식 정원에 이렇게 수련이 있었는데 그 수련을 직접 보고 밖에서 이제 그림을 그렸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요, 다양한 색상들이 있고요. 그리고 수면 위에 지금 이렇게 을비치는 나무들의 형태, 그 색상도 또 느껴집니다. 그리고 한쪽은 굉장히 밝고요. 또 다른 한쪽은 굉장히 어둡고 이런 기타 등등의 명암 처리도 또 조화롭게 되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또 간단하게 우리가 색상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색상 컬러 차트라고 하는 컬러 휠이라고 하는 이 색상환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에서 이제 빛의 삼원색이라는 게 있죠. 빨강, 파랑, 노랑입니다. 그래서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렇게 지금 삼각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하고 빨간색하고 섞으면은요 중간에 보라색이 나오고요. 그리고 파란색과 또 노란색을 섞으면 중간에 초록색 색상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색을 배합하고 또 계속 다양한 색상들을 쭉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을 색상환이라고 하는데요. 이 색상환에서 서로 마주보는 색상이 있습니다. 마주보는 색상이라는 것은요, 이 빨간색과 그 반대편에 위치한 이 초록색을 이야기합니다. 혹은요, 이 파란색의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는 주황색을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 보라색의 보색은요,
이 노란색이 되겠습니다. 색상화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색상을 보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보색의 특징은요, 이렇게 굉장히 생명력 있는, 생생하고 아주 싱그럽고 그러한 컬러로 보여지게끔 만들어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이제 만약에 그림을 그리는데 빨간색 옆에 하얀색을 칠할 수도 있고 노란색을 칠할 수도 있고 회색을 칠할 수도 있고 그건 제 마음입니다. 근데 빨간색 옆에 보색 관계에 있는 초록색을 제가 칠했을 때 빨간색이 훨씬 더 생생한 빨간색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초록색도 마찬가지고요. 초록색 옆에 회색이 와도 되고 하얀색이 와도 되고 다양한 컬러를 쓸 수 있지만 그 배치에 있어서 옆에 빨간색이 오게 되면은요, 초록색이 정말 싱그러운 초록색으로 살아나 보여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생동감 있는 색의 조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상자들의 눈을 이렇게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요, 이거는 고려시대의 불교 미술인데요. 이렇게 부처님을 여기에 이제 그려 넣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여행을 이제 가게 되시면 대웅전에 보시면은 이렇게 조각이 있고요. 불상이 있고 불상 뒤에 탱화가 있는데 그 탱화 그거를 이제 후불탱화라고 하는데요. 그 후불탱화에는 정말 여러 인물들이 한꺼번에 다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이게 필연인지 뭔지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처님의 옷을 표현을 했을 때는 특히 한국 불교 미술 안에서는 초록색과 빨간색으로 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인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눈에 띄게 만들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에는요, 우리가 색을 이야기를 하는데, 동양화 전반에 있어서 우리가 동양화 하면 수묵화, 수묵화를 보통 많이 떠올리시는데, 이 수묵화에 쓰여지는 색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검정색 하나거든요, 먹빛. 먹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그 먹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초록색의 산도 검정색이고, 초록색의 나무들도 검정색이고, 다 검정색을 조금 흐리게, 조금 진하게 그리는 차이인데요. 예로부터 우리 동양에서는, 이 검정색을요, 굉장히 깊이 있는 색상으로 봤어요. 왜냐하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컬러를 다 섞었을 때 검정빛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주적인 컬러로 봤고요. 검정색, 먹을 많이 다루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 먹의 이 검정빛의 아주 깊이가 정말 다양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색이지만 결코 단색이 아닌 여러 가지 우주의 빛깔들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이런 먹으로 그리는 그림을 또 이렇게 자주 표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또 보고 계시는 또 특별한 작품이 있는데요. 윤형근이라고 하는 우리 김한기 선생님의, 큰 사위이자 아주 훌륭한 작가 선생님이신데, 이 작품은요, 제목이 청다색입니다. 그래서 파란색과 갈색의 색상이라는 뜻인데요. 근데 이렇게 딱 보면은 검정색 기둥 같은 것만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쫙 서 있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예로부터요, 그 먹 안에는요, 약간 푸른 느낌이 있는 검정빛이 있었고요. 그리고 갈색 느낌이 도는 검정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동양의 어떤 색의 미학에 대해서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이 윤형근 선생님이 서양화로 이렇게 표현은 하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청은 하늘이고 다는 갈색으로서의 이 땅을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져서 우주적인 검정색 빛깔을 이렇게 펼쳐내고 있고, 이로써 하늘과 땅이 이렇게 하나로 길이 열려 있다. 이거를 지금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색상 가지고 이게 딱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검정색 두 기둥만 있네 라고 단순히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아주 깊이 있는 색의 역사와 또 우리의 정서를, 철학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네, 7번째의 조형 요소는 마띠에르라고 불리우는 질감, 텍스처인데요.
표면에 어떤 느낌이 있는지, 부드러운 느낌인지, 매끈한 느낌인지, 거칠거칠한 느낌인지 그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진인데 나무의 껍질을 보여주고 있고요. 수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석굴암에 가면 화강암으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 불상과 또 이렇게 부조로 표현된 11면 관음보살을 볼 수가 있는데 11면 관음보살에서 보여지는 화강암의 거칠지만 따스한 느낌이 스며드는 그러한 질감을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화강암의 질감을 살려서 그린 작품이 바로 박수근 선생님의 모든 작품이죠. 우리 박수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질감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셔서 이 작업의 과정에서 이 질감을 마띠에르를 만들어내는 이것에 굉장한 집중력과 또 시간을 투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텁고 거칠게 화강암의 표면처럼 그렇게 이렇게 화면 처리를 하시고요. 그 위에다가 이제 그리고자 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그려내시는 작품으로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에게 이런 또 아름다운 어머니들의 그 희생과 헌신과 사랑이 있는 이런 따스한 작품들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박수근 선생님, 어린 아이들이 놀고 있는 이러한 작품을 이 화면 자체에 이제 질감을 살려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8번째는 이제 양감이라는 것인데, 이 양감은 부피, 덩어리감을 말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울퉁불퉁한지, 뭐 이런 것도 해당되고요. 얼마나 이렇게 또 무게감이 있는지, 이게 부피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무게까지도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요, 세계 미술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작품인데, 라오콘과 그의 아들들이 죽어가는 모습입니다. 트로이의 제사장이었던 라오콘이, 포세이돈이, 이제 지금 뱀 2마리를 보내서 두 아들과 이제 죽어가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포세이돈은, 트로이와 그리스 연합군의 전쟁에서 그리스 연합군에게 승리를 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큰 목마를 만들어서 그리스 연합군들이 그 안에 숨어서 트로이 영역으로 들어가죠. 그런 아주 기가 막힌 전략을 세우는데 그 전술을 알아버렸습니다. 이 라오코는 트로이의 제사장이었고, 그래서 저걸 들여오면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포세이돈이 지금 죽이는 그러한 장면을 어떤 작가가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인체의 근육질에 해당하는 그러한 볼륨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어가는 순간이기 때문에 온몸이 긴장의 클라이막스를 찍고 있고요. 그래서 뒤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도 더 불끈하고 이렇게 튀어져 나오는 그 모습을 볼륨감을 통해서 아주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쩌면은 그 라오콘과 그 두 아들들이라는 그리스의 조각 작품의 영향과 영감을 얻었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 바로크 시대에 또 클라이막스를 찍은 루벤스의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제 곧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또 여러 가지 근육을 통해서 그 긴장감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육의 그 덩어리감, 근육의 그 부피감을 통해서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9번째는 이제 단순히 크기에 대한 것입니다. 크기는요, 때로는 이렇게 왜곡되어지기도 하는데, 단순하게 작은 것은 작고 또 큰 거는 크게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작품은 지금 샤갈의 작품인데요. 여기 지금 신부와 신랑이 한쪽 코너에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포개어져 있고요. 한가운데에는 아주 큰 꽃다발이 화병에 꽂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꽃병 자체가 실제로 인간의 여기에 그려진 신랑 신부의 크기보다는 절대 클 수 없지만 이렇게 화면 가득히 약간 과장해서 크게 부풀려 오른 것은 이 꽃의 향기를 한번 느껴보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은 여기 보시는 것은 어떤 하나의 건물입니다. 하나의 건물에서 앞에 있는 인물들은 조금 크게 그리고요. 뒤에 있는 인물들은 조금 작게 그리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모네의 작품인데요. 아주 아름다운 빛이 찬란하게 들어오는 한 풍경이 그려져 있죠. 그래서 가장 앞에 있는 것은요.
크게 그립니다. 그래서 가장 앞쪽에 서 있는 나무들은 크게, 그리고 그 중간 지점에 이 나무는 또 그 다음 사이즈로 조금 더 작게, 그리고 아주 멀리 있는 나무들은 더 작게 이렇게 그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크기를 크게 그리면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좀 앞쪽으로 툭 튀어나오는 느낌이 들고요. 작게 그리면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크기를 사용해서 작가들이 작업을 하고 창작을 하기 때문에 또 감상자인 저희가 작품을 봤을 때, 육안으로 봤을 때 이 크기가 큰지 작은지를 또 잘 또 읽어낼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공간 중에서도 소실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실점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파란색 지평선 한가운데 점을 하나 찍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빨간색의 가상의 선들이 이렇게 펼쳐져 나오는데요. 여기에 어떤 한 건축물이 그려져 있네요. 이 건축물을 보시면 앞쪽에 있는 것은 크게 그리고요. 점점 소실점을 향해서 다가갈수록 작게 그리다가 사라져 갑니다. 그래서 소실하다의 소실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렸더니 2차 평면에 그 공간 안에서 3차원의 입체적인 공간이 펼쳐지는 것 같은 착시 효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모네의 작품인데요. 기차가 이렇게 앞쪽으로 나오면은 더 커지고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작아지고 울타리도 그렇고요. 나무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쭉 가서 모여지는 선이 지금 소실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으로써 되게 그 공간 자체가 입체적인 공간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이러한 소실점을 처음 발견하고 개발한 사람이 바로 브루넬리스키라고 하는 이태리 초기 르네상스의 건축가인데요. 이 건축가하고 또 좋은 관계에 있었던 마사초라고 하는 또 화가가 있습니다. 이 화가가 최초로 소실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요,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를 그렸고요. 성모 마리아, 요한, 그리고 두 봉헌자들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배경을 보시면은 배경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 천장을 이렇게 돔으로 둥글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입체적으로 표현을 할 때 소실점을 사용을 했다. 소실점은 바로 여기에 찍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비교가 되실 겁니다. 여기 점이 찍혀 있는 부분이 가상으로 찍은 소실점이고 그 소실점을 중심으로 해서 또 선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선들을 따라서 앞쪽에 있는 건 크게 그리고 뒤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작게 그리게 되는데 특히 천장의 타일 부분을 보면 이 타일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소실점, 최후의 만찬, 여기에서의 소실점은 예수님의 눈가에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입체적인 공간이 표현이 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또 중요한 것은 구도를 어떻게 잡느냐, 빈 화면에 무엇을 어디에 배치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평 구도도 있고요, 수직 구도도 있고요. 우리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할지라도 누가 보더라도 수평 구도는 굉장히 평온한 느낌을 주게 되어 있고요. 수직 구도는 좀 위계 질서를 좀 보여주는 듯한 약간 딱딱한 느낌이 또 있습니다. 네, 원형 구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순환이 되는 그러한 느낌을 또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구도로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것들을 배치를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에 보시는 이 작품은요, 라파엘의 작품인데,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고요. 성모 마리아가요. 그리고, 또 친척인 세례자 요한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삼각형의 형태로 이 인물들을 배치했음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우리에게 평온한 느낌을 줍니다. 네, 이것은 지금 신윤복의 작품인데요. 이 작품에서는 S자 구도의 형태로 이렇게 그려져서 무녀들의 아주 활발한 춤, 그리고 이 악사들의 음악 소리가 마치 신나게 들리는 것 같은 율동감이 넘치는 그러한 작품으로 또 우리에게 읽혀지게 됩니다.
금강전도라고 하는 겸재정선의 작품은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런 큰 원형 구도죠. 그래서 온 우주를 이렇게 한 번에 다 담아내는 그런 금강의 모든 모습들을 한 번에 다 펼쳐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다른 공간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서양과 동양의 차이를 보여주는데요. 지금 노란색 이렇게 병 같은 것이 있죠. 도자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 노란색에 해당되는 것은 파지티브 스페이스라고 하고요. 여기 밖의 배경은 우리가 보통 네거티브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쪽을 보시면은요. 검정색, 하얀색으로 처리된 모습을 보면, 파지티브 스페이스를 뺀 것을, 제외시킨 네거티브 스페이스를 검정색 칠해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러한, 모습들을 가장 잘 활용한 작가가 헨리 마티스입니다. 그래서 마티스의 작품을 보면, 파지티브 스페이스에 해당하는 이 여성들의 춤 시위, 그리고 하늘과 땅을 표현한, 산을 표현한 것은 이제 배경 처리에 해당되는 그러한 네거티브 스페이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양에서는 무엇이 있을까요? 동양에서는 특별한 공간 처리로서 여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백은요, 붓터치가 하나도 안 들어간 그냥 빈 종이 그대로를 냅두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하세가와 토하쿠라고 하는 일본의 굉장히 유명한 화가가 있는데, 중세시대 때요. 그때 보시면은 소나무를 몇 그루 그리지 않고 다 여백 처리했습니다. 근데 저게 소나무가 실제로 몇 그루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 아니라 소나무 숲 안에서 그 무한한 거리에 아주 장대하게 펼쳐진 그 소나무 숲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백 처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동양에서만 또 보여지는 아주 특별한 공간 처리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조형 요소에 따라서 또 전도상적 묘사로 들어가신다면, 두 번째로는 조형 원리가 있겠습니다. 조형 원리는 이런 조형 요소들이 어떻게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에 따라서 이런 작품도 됐다가 저런 작품도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어떤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조화를 잘 이루어야겠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우리 2023년 국제갤러리에서 이우환 선생님하고 알렉산더 칼더의 2인전이 있었는데, 그 작품들을 통해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점에 해당되고 면에 해당되고 선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큰 조형물, 입체적인 조형물이죠. 그래서 폼에 해당되는 그런 형태로 알렉산더 칼더가 작업하는 그런 모습을 사진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분의 작품입니다. 이 천장에 매달린 움직이는 철 조각을 만들어냈는데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미세한 무게감의 그런 어떤 밸런스를 또 잘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동동동동 떠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선적인 요소, 면적인 요소들, 너무나 아름다운 조형 요소들을 따라서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육안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계속 이렇게 작품들 들어가고요. 다음은 이제 이우환 선생님의 굉장히 알 수 없는 작품을 많이 하시는데 또 짙은 추상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전체적인 이 공간 안에서 큰 철판이 있는데, 이렇게 생긴 곡선의 형태를 가진 어떤 면적인 진한 요소가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돌에 해당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점적인 요소로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시면서요, 어려운 작품을 보셔도 또 우리가 배워왔던 그런 요소들을 활용해서 얘네들이 어떻게 버무려졌는지를 또 이렇게 읽어가면서 작품을 보시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이것도 하얀 빈 공간이에요. 가운데 이제 라이팅이 있죠. 그래서 명암이 들어갑니다. 그림자가 들어가고요. 돌이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선 같은 것이 동그랗게 두 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형 요소를 추상성 안에서는 훨씬 더 심플하게 따라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조형 요소와 조형 원리를 통해서 전도상적 묘사에 해당되는 감상 방법을 공부해 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